어디서 났어요, 그거? 형이 주신 겁니다. 마지막이다. 장민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냉철함을 유지해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의 시선은 이준혁의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검은색 가죽 스트랩에 감긴 은색 시계, 문자판에 새겨진 작은 흠집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다. 어디서 났냐는 장민호 회장의 물음에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형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장민호의 세계가 흔들렸다. 형? 마지막? 이 청년이 누군가의 형을 알고 있다는 건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내 아들의 시계가 이 사람 손목에 있는 거지? 그 순간부터 장민호의 마음속에 차가운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청년은 우연히 이 회사에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 장민호 회장의 아들과 이 신입사원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사라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차문을 열어주던 신입 운전기사 이준혁이 몸을 낮추는 순간 셔츠 소매 사이로 무언가가 흔들렸다. 은빛 시계였다. 장민호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색 케이스, 검은 가죽 스트랩, 문자판 위에 작은 흠집, 그 형태가 너무나 익숙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다. 장민호는 그 시계를 직접 고른 사람이었다. 20년 전 아들 장현우의 21살 생일 선물로 건넸던 바로 그 시계였다. 스위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이었다. 전 세계에 100개밖에 없는 모델이었고 장민호는 현우를 위해 1년을 기다려 그 시계를 구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To my son, H와 UNWO. 2005 현우는 그 시계를 정말 아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차고 다녔다. 그리고 실종된 그날 밤에도 그 시계를 차고 있었다. 경찰이 강변에서 발견한 현우의 가방에는 시계가 없었다. 강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 청년의 손목에 걸려 있었다. 장민호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멈춰 섰다. 이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시습니까? 장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준혁의 손목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계의 문자판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다. 20년 전 현우가 그 시계를 차고 기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 정말 멋져요. 평생 간직할게요. 현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어디서 났어요, 그거? 장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준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손목을 내려다봤다. 시계를 보는 그의 눈빛이 복잡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이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장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형? 이 청년에게 형이 있었다는 건가? 그 형이 현우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혹시 이 청년의 형이 현우를 만났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현우가 실종되던 바로 그날 밤에. 회장님 들어가시죠.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비를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장민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빗물이 어깨를 적시고 있었다. 장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시계 생각뿐이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서재에 앉아서도 장민호는 그 시계를 떠올렸다. 밤이 깊어졌다. 장민호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장민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흔들리고 있었다.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밀려왔다. 현우의 얼굴, 현우의 목소리, 현우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장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현우가 18살쯤 됐을 때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서 있었고 둘 다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는 좋았다. 현우도 아직 반항하지 않았고 장민호도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는 멀어졌다. 장민호는 현우가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했고 현우는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했다. 사진 속 현우의 손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는 아직 그 시계를 선물하기 전이었다. 장민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 이준혁에게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그 시계를 갖게 됐는지, 형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회사에 왔는지. 장민호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조금씩 커져가는 의심. 이 청년은 정말 우연히 온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장민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현우가 집을 나가던 날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장민호가 현우를 내쫓은 날이었다. 그 기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다.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한 기억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격렬한 다툼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장민호는 현우에게 통보했다.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하라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후계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저는 회사 일하기 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장민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넌 장남이고 이 그룹의 후계자야. 그게 내 운명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장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사회복지? 그런 한심한 걸 하겠다고. 우리 집안 장남이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돕고 다니겠다고. 현우는 주먹을 쥐었다. 한심한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는 돈을 버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장민호는 식탁을 쳤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너를 너무 편하게 키웠기 때문이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현우는 일어섰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돈만 쫓다가 가족도 사람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은 싫어요. 장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지금 내가 감히 아버지한테? 현우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본 적이 있어요? 전 그냥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도구 아니었어요? 제 전공도 아버지가 정했고 제 친구들도 아버지가 검열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전 숨이 막혀요. 이 집에서 아버지 옆에서. 장민호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 내가 너를 통제했어. 왜냐하면 넌 내 아들이기 전에 이 그룹의 후계자니까.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전 뭐예요? 아버지한테 전 그냥 회사 자산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장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 아세요? 저는 노숙인 쉼터에서 봉사활동했어요. 거기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거기 있을 때만 제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장민호는 한 달 전 일을 떠올렸다. 비서를 통해 현우가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즉시 중단시켰다. 그런 곳에 다니다가 이상한 병이라도 옮으면 어떡하냐고 후계자가 그런 곳을 출입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말했었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수진이 기억하세요? 제가 사귀던 여자요. 아버지가 수진이 아버지 회사를 압박해서 우리 헤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수진이는 평범한 집안 딸이라서 안 된다고 하셨죠. 재벌가와 어울리는 집안 딸을 만나라고 하셨죠. 장민호는 변명했다.
그건 다 내 미래를 위해서였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미래가 아니라 아버지 체면을 위해서였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만들어가는 왕조의 부품일 뿐이에요. 장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지금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운 건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켜준다고요? 아버지는 절 감옥에 가둔 거예요. 황금 감옥에.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장민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어쩔 건데? 집 나갈 거야? 내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너 혼자 벌어서 살 능력도 없으면서.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가겠어요. 당장 오늘 밤 나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올게요. 장민호는 비웃었다. 해봐. 일주일도 못 가서 기어 들어올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냅킨을 식탁에 던지고 일어섰다. 동생 민서가 현우의 팔을 잡았다. 오빠 진정해. 아버지도 오빠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현우는 민서의 손을 뿌리쳤다. 민서야, 너는 아버지랑 잘 지내. 너는 사업에 관심도 있고 아버지 스타일도 맞으니까. 나는 다른 삶을 살겠어. 그리고 현우는 방으로 올라갔다. 1시간 뒤 현우는 가방을 들고 내려왔다. 장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현우가 현관으로 향하자 장민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현우는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장민호는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야. 배고프고 힘들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자정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드님이 한강에서 실종됐다고 목격자 신고가 들어왔다고 지금 수색 중이라고. 장민호는 믿을 수 없었다. 차를 몰고 한강으로 달려갔다. 아내도 함께 왔다. 현장에는 경찰차와 구조대가 와 있었다. 현우의 가방이 강변에 있었고 신발 한 짝이 난간 근처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말했다. 목격자 신고에 따르면 젊은 남성이 다리 난간을 넘어 강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옷차림이 아드님과 일치합니다. 장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경찰은 밤새 수색했지만 현우를 찾지 못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색은 계속됐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강물이 빠르고 깊어서 떠내려갔을 거라고 경찰은 말했다. 일주일 뒤 수색은 중단됐다. 현우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장민호는 그날 밤의 대화를 평생 후회했다.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왜 현우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했을까? 아내는 1년 뒤 병을 얻었다. 우울증이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9년 뒤 세상을 떠났다. 장민호는 그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현우를 잃은 것도 아내를 잃은 것도 모두 그날 밤 자신이 한 말 때문이라고. 2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 현우의 시계가 나타났다. 아침이 밝았다. 장민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표정은 평소처럼 차갑게 유지했다. 회사에 가야 했다. 임원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현관에 나가니 이준혁이 차 앞에 서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장민호는 대답 대신 이준혁의 손목을 보았다. 시계가 거기 있었다. 현우의 시계가. 차에 올랐다. 이준혁이 운전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장민호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현우 생각뿐이었다. 회사에 도착했다. 이준혁이 차문을 열었다.
장민호가 내리려는데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네. 오늘 퇴근 후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장민호는 이준혁을 바라봤다. 청년의 눈빛이 진지했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가 이어졌지만 장민호는 집중할 수 없었다. 임원들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장님, 비서실장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방금 질문 드렸는데요. 장민호는 정신을 차렸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김태수를 불렀다. 실장님, 20년 전 현우 실종 사건 기록 좀 다시 찾아주세요. 당시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 모든 자료를요. 김태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시간이 됐다. 이준혁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장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한강 쪽으로 가주세요. 차는 한강변 공원으로 향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차가 멈췄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강변길을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장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준혁 씨, 그 시계 어디서 났습니까? 이준혁은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이 주셨습니다. 장민호의 심장이 뛰었다. 형? 네. 장현우 형이요. 장민호의 세계가 흔들렸다. 당신이 현우를 알고 있습니까? 이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을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형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장민호는 숨을 멈췄다. 1년? 이준혁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11살 때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지냈는데 노숙인 쉼터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대학생이셨고 봉사활동으로 오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매주 찾아오셨습니다. 밥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형은 저한테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부모님 같았어요. 장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준혁이 계속 말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부터 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집안일로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20년 전 5월 그날 밤이 왔습니다. 밤 10시쯤 형이 쉼터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눈이 붉었고 울었던 것 같았어요. 장민호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밤이었구나. 이준혁이 말을 이었다. 형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형이 한동안 못 올 것 같아. 어디론가 떠날 것 같아.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어디 가세요? 하지만 형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시계를 풀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형한테 정말 소중한 거야. 아버지가 주신 거거든. 근데 형은 이제 차고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대신 내가 가져. 그리고 훗날 어른이 되면 형 아버지를 찾아가 줘. 형이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전해줘. 장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준혁이 급히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장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현우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생각했구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날 밤 현우를 내쫓았어. 한참을 울고 나서 장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목소리는 쉰 듯했다. 그 다음은요? 형이 당신을 떠난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이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형의 표정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형은 한강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다리 위에 서셨을 때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형은 한참을 난간에 기대 서서 강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뭔가 적으시더니 조심스럽게 접어서 난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장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리고 형은 난간을 넘으셨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형은 잠시 난간 저편에 서 계시다가 몸을 강 쪽으로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셨어요. 저는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난간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현우가 정말 강에 뛰어들었구나. 이준혁이 말을 이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남기신 종이를 주었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얼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이 저한테 남긴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찰이 왔을 때 저는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집 없는 아이가 발견되면 보육원으로 보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새벽까지 수색했지만 형을 찾지 못했어요. 장민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고 한강으로 달려갔던 밤. 현우의 가방과 신발만 남아있었던 그 강변. 그때 이 청년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준혁이 계속 말했다. 저는 쉼터로 돌아가서 형이 주신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편지였어요. 이준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꺼내 장민호에게 건넸다. 장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펼쳤다. 현우의 필체였다. 준혁아, 형이 이렇게 떠나서 미안하다. 형은 더 이상 아버지 옆에서 숨 쉬며 살 수 없을 것 같아. 매일이 감옥 같았어. 아버지는 형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했어. 형의 생각도 꿈도 사랑도 모두 통제하려 했어. 형은 지쳤어. 오늘 밤 아버지와 크게 싸웠어. 아버지는 형을 집에서 쫓아냈어. 형도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고 했어. 준혁아, 형은 어디론가 떠날 거야. 아주 멀리. 하지만 내 걱정이 돼. 너는 형처럼 살지 마.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너 자신도 사랑하면서 살아. 그리고 훗날 어른이 되면 부탁이야. 형 아버지를 찾아가 줘. 이 시계를 보여드리고 형이 정말 미안했다고 전해줘. 형이 아버지를 사랑했다고 전해줘. 형은 끝까지 그 말을 직접 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바보 같지? 그래도 부탁이야. 형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준혁아. 마이너스 형이. 장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현우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생각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장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를 몰아넣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강변에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장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쉼터 사람들이 신고했던 것 같아요. 보육원으로 다시 보내졌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형 생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형이 떠올랐고 형의 마지막 부탁이 생각났습니다. 장민호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진작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성함만 알았지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몇 년 전에야 인터넷으로 장현우라는 이름을 검색했고 실종 사건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형이 재벌 아드님이셨다는 것을, 회장님이 형 아버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래서 회사에 운전기사로 지원했습니다. 가까이에서 회장님을 뵙고 형의 부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장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고마웠다. 현우의 마지막을 지켜봐줬고 20년 동안 시계와 편지를 간직해줬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다. 정말 이것뿐일까? 다른 목적은 없을까? 장민호는 자신의 생각에 놀랐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장민호는 서재에 앉아 현우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현우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직접 전할 용기가 없었다. 장민호는 자책했다. 내가 현우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현우에게 두려움을 준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장민호는 딸 민서를 불렀다. 민서는 즉시 저택으로 왔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장민호는 현우의 편지를 건넸다. 민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 읽고 나서 물었다. 어디서 났어요? 장민호는 이준혁에 대해 설명했다. 신입 운전기사가 현우를 알고 있었다는 것, 1년 동안 현우가 돌봐줬다는 것, 실종되던 날 마지막으로 만나 시계와 편지를 줬다는 것. 민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1년 동안 오빠를 알았던 사람이 20년 만에 우리 집에 운전기사로 들어왔다는 게요. 우연치고는 너무 계획적인데요. 장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서가 계속 말했다.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준혁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다른 목적은 없는지요. 장민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조심스럽게 해봐라. 며칠 뒤 민서가 서류를 들고 왔다. 이준혁의 신상 자료였다. 장민호는 읽어내려갔다. 고아 출신, 보육원 생활, 성인이 된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한 것 모두 사실이었다. 민서가 말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준혁은 지난 3년 동안 5번이나 직장을 옮겼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전 6개월 동안 우리 그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회장님 기사 오빠 실종 사건, 우리 가족 자료들을 계속 검색했더라고요. 장민호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그렇다면 이준혁은 철저히 계획하고 접근한 건가?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당분간 이준혁을 멀리하세요. 운전기사를 바꾸시고요. 확실해질 때까지요. 장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무거웠다. 현우가 돌봐준 아이를 의심한다는 게 괴로웠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 걸까? 장민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장민호는 이준혁을 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매일 아침 차를 타면서도 퇴근길에도 이준혁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마음속에 자라나는 의심 때문이었다. 이준혁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다. 말수가 적었고 예의 바랐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장민호는 더 불안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민서가 가져온 조사 자료는 그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이준혁의 최근 3년간 이동 기록이었다. 매달 한 번씩 정확히 셋째 주 토요일마다 이준혁은 강릉으로 갔다. 기차를 타고 가서 하루나 이틀 머물다 돌아왔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장민호는 자료를 내려다봤다. 강릉. 왜 하필 강릉일까? 20년 전 현우의 카드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도 강릉이었다. 우연일까?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준혁이 강릉에서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 기록을 보니 매달 강릉 지역 식당과 카페에서 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것도 항상 2명 분량이에요. 장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누구를? 민서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어요. 이준혁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전 6개월 동안은 강릉에 아예 머물렀던 것 같아요. 월세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장민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준혁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강릉과 관련된 무언가를. 혹시 현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20년 전 현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강릉이었다. 그리고 이준혁은 3년 동안 매달 강릉에 가고 있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다. 장민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겠다. 민서야, 이준혁의 다음 강릉 일정이 언제지? 민서가 달력을 확인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장민호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다. 서울역으로 향했다. 민서가 미리 확인해둔 정보에 따르면 이준혁은 오전 9시 기차를 탄다고 했다. 장민호는 일찍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봤다. 과연 9시가 되기 조금 전 이준혁이 나타났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편안한 표정이었다. 이준혁이 개찰구를 통과했다. 장민호도 재빨리 표를 끊고 뒤따라갔다. 같은 열차에 탔다. 다만 다른 칸이었다. 장민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이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다.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들판이 펼쳐졌다. 2시간 남짓 달려 강릉역에 도착했다. 이준혁이 먼저 내렸다. 장민호는 조금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역을 나서자 바다 냄새가 났다. 이준혁은 택시를 잡지 않고 걸어갔다. 장민호도 따라 걸었다. 20분쯤 걸었을까 해변가에 도착했다. 작은 카페들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준혁은 그중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섰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카페였다.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장민호는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았다. 커피숍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이준혁이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기다리는 듯 했다.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다.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준혁이 앉은 쪽으로 걸어갔다. 장민호는 숨을 죽였다. 남자가 이준혁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었다. 이준혁이 뭔가 말을 했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자가 모자를 벗었다. 장민호의 심장이 멈췄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얼굴. 20년이 지나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분명했다. 현우였다. 장민호의 아들 장현우였다. 장민호는 벤치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현우가 살아있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저기 살아서 앉아 있었다. 장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카페 안에서 현우와 이준혁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 웃기도 했다. 편안한 모습이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니 형제처럼 보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를 나왔다. 장민호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장민호가 앉은 벤치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갔다. 장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아버지는 어떠시던가? 이준혁이 대답했다. 여전히 바쁘게 일하세요. 하지만 많이 외로워 보이세요.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변하지 않으셨구나.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 보이세요. 예전만큼 차갑지 않으세요. 장민호는 귀를 기울였다. 현우가 말했다. 준혁아,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를 시험하고 있어. 내가 회사에 들어간 것도 내가 부탁한 거잖아. 아버지가 정말 변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이준혁이 물었다. 형,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했어. 오래전에.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야. 아버지가 정말 변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날 소유물로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어. 장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우는 이준혁을 일부러 보낸 거였구나.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이준혁이 말했다. 형,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길어야 1년이래. 짧으면 6개월. 장민호는 숨이 막혔다. 병? 1년? 이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 그럼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우가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아버지가 정말 변하셨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 그래야 준우를 맡길 수 있으니까. 준우? 누구지? 장민호는 혼란스러웠다. 현우가 계속 말했다. 준우 엄마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어. 그 애를 혼자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이제 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준우가 혼자 남게 되면 어쩌나 그 생각에 잠도 못 자. 그래서 아버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정말 변하셨다면 준우를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준혁이 말했다. 형, 회장님은 분명 변하셨어요. 제가 봤어요. 형을 잃은 후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장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 없이 울었다. 현우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병에 걸려 있었다. 시한부였다. 그리고 준우라는 아이가 있었다. 현우의 아들 장민호의 손자. 현우는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 손자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었다. 장민호는 깨달았다. 이준혁이 보여준 시계, 편지, 모든 게 현우의 계획이었다. 아버지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장민호는 자책했다.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이준혁을 의심하고 현우를 찾지도 않고 그저 과거에 갇혀 후회만 하고 있었다. 현우는 죽어가고 있는데 손자는 곧 혼자 남게 될 텐데.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장민호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장민호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현우를 찾아가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준우를 지켜야 한다. 현우가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장민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준혁을 찾아야 했다.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현우를 만나야 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장민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슬픔, 후회, 그리고 결연함. 모든 게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에는 절대 늦지 않겠다. 현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장민호는 이준혁을 불렀다. 저택 서재로 오라고 했다. 이준혁이 들어왔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장민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후 천천히 돌아섰다. 오늘 강릉에 갔습니다. 당신을 따라갔고 모든 걸 봤습니다. 현우가 살아있다는 것, 병에 걸렸다는 것, 준우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을 우리 회사에 보낸 것도 현우의 계획이었다는 것까지요. 이준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장민호는 소파에 앉았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주세요. 이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형은 20년 전 그날 밤 강에서 살아났습니다. 강릉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대학에 편입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졸업 후 쉼터에서 일했습니다. 12년 전에 직접 희망의 집이라는 쉼터를 열었어요. 장민호는 숨죽이며 들었다. 이준혁이 계속 말했다. 10년 전쯤 형은 쉼터에 온 미혼모를 만났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낳으려던 분이었죠. 형이 돌봐드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결혼했고 그 아이가 준우예요. 지금 9살입니다. 하지만 준우 엄마는 출산 후유증으로 몸이 약해졌고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은 홀로 준우를 키우면서 쉼터도 운영했어요. 그런데 1년 전 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요. 장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요. 형은 준우 때문에 무너졌어요. 자기가 죽으면 준우가 혼자 남는다고요. 그래서 형은 저한테 부탁했어요. 회장님 회사에 들어가서 회장님을 지켜보라고요. 회장님이 정말 변하셨는지 준우를 맡겨도 될 분인지 확인하라고요. 시계와 편지도 형이 준비한 거예요. 회장님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요. 장민호는 눈을 감았다. 현우는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시험했구나. 손자를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준혁은 대답했다.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어요. 회장님은 변하셨다고요. 형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민호는 일어섰다. 데려가 주세요. 현우한테로. 다음 날 장민호와 이준혁은 강릉으로 향했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희망의 집 현판이 걸린 2층 건물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보였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내려오고 있었다.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다. 오셨군요, 아버지. 장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현우가 다 내려와 장민호 앞에 섰다. 장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너를 떠나게 만들었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못했어요. 그냥 떠나버렸으니까요. 장민호는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다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일으켰다. 일어나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장민호는 현우를 껴안았다. 20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소파에 앉았다. 장민호가 말했다. 준혁한테 들었어. 내가 아프다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췌장암이에요. 말기예요. 치료 중이지만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이래요. 장민호의 손이 떨렸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현우는 대답했다. 준우 때문이에요. 그때 2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9살쯤 된 남자아이가 내려왔다. 현우를 닮은 얼굴이었다. 아빠. 현우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준우야, 이분은 할아버지야. 아빠, 아버지. 준우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요? 장민호는 무릎을 꿇고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준우야, 할아버지란다. 준우는 장민호를 껴안았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현우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준우가 곧 혼자 남을 거예요. 저는 준우를 맡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준혁이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변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장민호는 현우를 바라봤다. 내가 증명하겠다. 내가 변했다는 걸, 준우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그날부터 장민호는 주말마다 강릉에 갔다. 현우와 시간을 보내고 준우와 놀아줬다. 쉼터 아이들도 도왔다. 가끔은 며칠씩 머물렀다. 회사는 민서에게 많이 맡겼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현우와 장민호는 해변을 걸었다. 현우가 말했다. 아버지, 정말 변하셨네요. 예전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장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늦었지만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현우야, 준우를 내게 맡겨줘. 내가 잘 키울게. 현우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버지. 준우를 부탁드릴게요. 장민호는 현우를 껴안았다. 고맙다, 현우야. 날 믿어줘서. 6개월이 지났다. 현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했고 장민호는 매일 병원에 갔다. 준우도 매일 왔다. 이준혁도 함께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장민호를 불렀다. 아버지, 행복했어요. 마지막 몇 달이 정말 행복했어요. 장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행복했어. 현우가 말했다. 준우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준혁이도요. 준혁이는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쉼터도 부탁해요. 준혁이가 제 뜻을 이어줄 거예요. 장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현우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날 밤 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떠났다. 1년이 지났다. 강릉 쉼터 앞에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장민호와 준우와 이준혁이 비석 앞에 섰다. 준우가 꽃을 놓았다. 아빠, 보고 싶어요.
장민호는 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장민호는 많이 변해 있었다. 준우는 서울 저택으로 데려와 직접 키우고 있었다. 아침마다 준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숙제도 봐주고 책도 읽어줬다. 20년 전 현우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준우에게 해주고 있었다. 회사는 민서에게 많이 위임했지만 여전히 경영에는 참여했다. 다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준우가 더 중요했다. 이준혁은 회사를 그만두고 강릉으로 돌아갔다. 희망의 집을 정식으로 물려받아 운영했다. 현우가 시작한 일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장민호는 쉼터에 아낌없이 후원했다. 건물을 확장하고 직원도 늘렸다. 이준혁은 형의 뜻을 이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다. 주말이면 장민호와 준우는 강릉으로 갔다. 이준혁을 만나고 쉼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준우는 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아빠가 했던 것처럼 동생들을 돌봐주려 애썼다. 장민호는 그런 준우를 바라보며 현우를 떠올렸다. 준우는 현우를 닮아가고 있었다.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세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준우가 한 손은 할아버지, 한 손은 이준혁 삼촌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장민호는 웃으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구나. 이준혁이 물었다. 준우야, 강릉은 어때? 여기서 살고 싶어? 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서울 할아버지 집이 좋아요. 하지만 주말마다 여기 와서 삼촌 보고 동생들 만나는 것도 좋아요. 장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현우야, 보고 있니? 내 아들 준우는 잘 자라고 있어. 그리고 준혁이는 내 뜻을 이어가고 있어.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준우가 물었다. 할아버지,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장민호는 하늘을 가리켰다. 저기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보이지? 아빠는 저기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삼촌이 저를 많이 사랑해줘요. 이준혁도 하늘을 바라봤다. 형, 걱정 마세요. 제가 형의 꿈을 이어갈게요. 장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현우가 남긴 사랑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별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장민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